서울에서 시작된 단순한 사기 사건은 일주일 만에 전국 조직으로 진화했습니다. 정선미, 김영수 두 사람의 자백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님을 증명했죠. 과연 이 사건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 끝에 드러난 심리 조종과 조직적 교육,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의 실체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하세요.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선미와 김영수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준혁 형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두 사람의 자백과 압수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두 명의 사기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교한 범죄 수법, 그리고 전국적인 정보 네트워크는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서초경찰서 강력계 회의실에서 열린 아침 브리핑에서 이준혁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미와 김영수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심리 조종 기법과 정보 수집 방식을 보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매뉴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력 계장인 최성호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50대 후반의 그는 30년 넘는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가? 정선미와 김영수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런 수법을 배운 경로와 초기 범죄 활동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박성우 형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김영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 번호의 주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최 경감이 물었다. 선불폰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화 패턴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준혁은 이 정보에 주목했다. 선불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원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고 이는 더 큰 조직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었다. 해당 번호의 위치 추적은 가능한가? 현재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위치 기록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수사팀과 협조하여 해당 번호의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다. 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했지만 때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정선미와 김영수가 활동했던 지역에도 나타났다. 이 번호의 주인이 정선미와 김영수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준혁이 분석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통화 시점이었다. 대부분의 통화가 정선미와 김영수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 직전이나 큰 피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마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것 같은 패턴이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들을 관리하는 배우가 있다는 거야. 박성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혁은 정선미를 다시 면담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구치소에서 만난 정선미는 일주일 전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구속 생활의 스트레스와 함께 자신의 범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받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았다. 정선미 씨, 김영수가 정기적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죠? 이준혁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정선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불폰으로 등록된 번호요. 김영수의 통화 기록에 모두 남아있습니다. 정선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분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정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라고 하면?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준혁은 정선미의 반응에서 더 큰 조직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녀가 보이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배후 세력에 대한 것이었다. 그분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나요? 정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 기법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방법, 신뢰를 얻는 방법. 그게 언제였나요? 15년 전쯤. 제가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정선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처음 만난 그분은 자신을 심리상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당시 정선미는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준다며 접근했다는 것이었다. 그분이 어떤 도움을 줬나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거였나요? 정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혁은 정선미가 처음에는 피해자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배우 인물이 그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종했을 수도 있었다. 그분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정선미는 극도로 망설였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위험해요. 무엇이 위험한가요? 그분은 저희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에요. 배신하면 어떻게 될지. 정선미의 반응을 보면 배우 인물에 대한 공포가 상당했다. 이는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니라 위계질서가 확실한 조직의 특징이었다. 정선미 씨,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도 경찰이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선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두려움이 경찰에 대한 신뢰보다 컸던 것이다. 구치소를 나온 이준혁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선미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배우를 찾아야 했다. 김영수와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그 역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배우 인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김영수의 반응에서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러 명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김영수가 실수로 말한 내용이었다. 여러 명이라고 하면? 김영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후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러 명 관리한다는 것은 정선미와 김영수 외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준혁은 즉시 전국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정선미와 김영수와 유사한 수법의 무속 사기 사건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보고가 쇄도했다. 놀랍게도 정선미와 김영수와 거의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부산에서는 최근 3개월간 유사한 사기 사건이 5건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6건, 광주에서는 4건이었다. 수법이 너무나 유사해서 마치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것 같았다. 이 정도면 전국적인 범죄 조직이 확실해. 박성우가 각 지역의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지역의 사기꾼들이 모두 정선미, 김영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의 중년층이었고 과거에 심리상담이나 무속 관련 일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었다. 이들을 모두 연결하는 고리가 있을 거야. 이준혁이 분석했다. 각 지역 경찰서와 협조하여 해당 사기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미 행방을 감춘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경고를 한 것처럼 일제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정선미와 김영수가 체포된 것을 알고 조직 차원에서 은신 지시를 내린 것 같아. 박성우가 추측했다. 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의 특징이었다. 일부가 체포되면 나머지는 즉시 은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기꾼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한 결과 공통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모두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다. 정선미가 과거에 일했던 곳과는 다른 센터였지만 비슷한 성격의 곳이었다. 마음치유상담센터라는 곳이에요. 박성우가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했다. 전국 각지의 사기꾼들이 모두 이곳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요. 해당 상담센터는 10년 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센터장은 박진호라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상담센터 같아 보여. 이준혁이 센터 홈페이지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상담센터라고 하기에는 상담사 수가 너무 많았고 대부분이 정식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정식 심리상담사는 박진호 센터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습 상담사 명목으로 등록되어 있어. 박성우가 직원 명단을 분석하며 말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인 상담 기법뿐만 아니라 설득 기법, 심리 조정 기법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상담센터가 아니라 사기꾼 양성소야. 이준혁이 확신했다. 박진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그의 과거에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심리학 박사 학위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었지만 과거에 여러 번 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다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박진호가 우리가 찾던 배우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이준혁이 판단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할 수는 없었다. 만약 박진호가 정말로 이 조직의 배우라면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은밀하게 접근해야 해. 일단 상담센터에 대한 내사부터 시작하자. 최성호 경감이 지시했다. 마음치유상담센터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담센터 같았지만 며칠간의 감시 결과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일반적인 내담자들의 방문이 거의 없었다. 대신 정선미, 김영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둘째, 이들의 방문 시간이 주로 저녁이나 주말이었다. 일반적인 상담센터의 운영 패턴과는 달랐다. 셋째, 방문자들이 모두 큰 봉투나 가방을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나갔다. 마치 무언가를 납부하는 것 같았다. 이제 확실해졌어. 저곳이 조직의 본부야. 박성우가 감시 결과를 보고하며 말했다. 이준혁은 상담센터에 직접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일반 상담 신청자로 가장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이준혁은 가명으로 상담 예약을 잡고 마음치유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최근 아내를 잃고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설정으로 연기했다. 상담센터 내부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여러 개의 상담실과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이 있었다. 벽에는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과 함께 심리치유, 마음 안정 같은 문구들이 걸려 있었다. 상담을 맡은 사람은 이미선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선미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최근에 많이 힘드셨죠? 이미선이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혁은 준비한 각본대로 연기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혹시 아내분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징조 같은 것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미선의 질문은 정선미가 사용했던 수법과 똑같았다. 미신적인 요소를 끌어들여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꿈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다면 센터장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센터장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셔서 이런 일들을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이미선의 말에서 박진호가 자신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선미의 수법과 동일했다. 센터장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이준혁은 다음 주 예약을 잡고 상담센터를 나왔다. 비록 박진호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상담센터로 돌아온 이준혁은 동료들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확실히 수상해. 일반적인 상담센터가 아니야. 정선미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 그럼 박진호와 만날 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박성우가 제안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박진호 같은 인물은 경험이 많아서 단순한 함정 수사로는 증거를 잡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준혁은 상담센터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신원과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며칠간의 추가 감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체류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였다. 마치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 같아. 박성우가 분석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센터를 떠날 때의 모습이었다. 도착할 때와는 달리 자신감이 넘치고 마치 무언가를 배웠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전국 각지로 파견되는 사기꾼들일 거야. 이준혁이 확신했다. 이제 박진호의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박진호는 서울의 상담센터를 본부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사기꾼으로 만든 후 각 지역으로 파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선미와 김영수도 이런 과정을 거쳐 양성된 사기꾼들이었고 박진호의 지시를 받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야. 거의 기업 수준의 조직이야. 박성우가 경악했다. 이제 박진호와의 직접 대결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최성호 경감은 광역수사대와의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 범죄는 단일 서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번 주 안에 광역수사대와 합동 TF를 구성하자. 그리고 전국 각지의 관련 사건을 모두 연결해서 수사하자.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정선미와 김영수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박진호 조직에서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상담센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한 결과 평소보다 방문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서류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증거인멸을 시작했어. 서둘러야 해. 이준혁이 급박함을 느꼈다. 다음 날 이준혁은 예정된 박진호와의 상담에 참석했다. 이번이 박진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상담센터에 도착한 이준혁을 맞이한 것은 이미선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지난번과는 달랐다.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과의 상담 약속이 있는데요. 아,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센터장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오늘 상담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준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히 며칠 전에 확정한 약속이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이 수상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준혁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며칠 전과는 달리 센터 내부가 많이 어수선했다. 곳곳에 박스들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안쪽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 신원 확인했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글쎄요.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상담 신청자 같은데 요즘 같은 때에는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만나지 말자. 이준혁은 자신의 정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기다리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이미선이 나와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당분간 개인 상담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은 서둘러 상담센터를 나왔다. 박진호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다. 상담센터에서 나온 이준혁은 즉시 동료들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박진호 조직이 수사 사실을 눈치채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해. 최성호 경감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마음치유상담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센터 내부 서류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다. 완전히 한 수 늦었네. 박성우가 탄식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인위적인 방화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박진호 조직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센터를 불태운 것이 분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진호를 비롯한 센터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는 이미 아무도 센터에 없었다. 완전히 계획적인 도주야. 이준혁이 분노했다. 즉시 박진호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없었고 차량도 폐차 처리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야. 박성우가 분석했다. 박진호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는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라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완전히 전문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범죄를 저질러 온 거야. 이준혁이 경악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박진호가 도망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조직에는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기꾼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박진호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광역수사대와의 합동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박진호 조직과 연관된 사기 사건을 일제히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김철민 경정이 합동수사 TF의 총지휘를 맡았다. 50대 초반의 그는 조직 범죄 수사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박진호 조직의 규모를 보면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속 사기 조직입니다. 김철민 경정이 첫 회의에서 말했다.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고 조직원만 해도 5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합동수사 TF는 각 지역별로 팀을 나누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준혁과 박성우는 서울 지역팀의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첫 번째 목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박진호 조직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화재로 상담센터의 자료는 모두 사라졌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상담센터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해보자. 정기적으로 출입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이준혁이 제안했다. 며칠간의 CCTV 분석 결과 상담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의 용의자들과 일치했다. 가장 먼저 체포된 것은 강서구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한명수였다. 40대 후반의 그는 최근 3개월간 4건의 사기 사건을 저질렀다. 박진호를 아느냐는 질문에 한명수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다. 선생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한명수도 박진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이는 박진호가 조직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마치 종교적 신념 같은 것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박진호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나요? 이준혁이 물었다. 한명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사기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위안을 주는 거라고요. 한명수의 말에서 박진호가 조직원들을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선행으로 포장해서 죄책감을 없애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로 체포된 것은 송파구에서 활동하던 이영이었다. 50대 초반의 여성인 그녀는 정선미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영이 역시 박진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절대적인 존경심을 표했다. 하지만 한명수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면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게 사기를 치는 건가요? 이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영희의 말에서 박진호의 교육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 기법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사기 수법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을 선행으로 포장하는 것이었다. 박진호가 어떤 교육을 시켰나요? 심리학 이론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방법, 신뢰를 얻는 방법, 그리고 이영희가 말을 흐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영희의 말을 종합하면 박진호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원들을 양성했다. 심리학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기 기법까지 마치 대학 강의 같은 방식으로 교육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체포된 김대수는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40대 중반의 그는 박진호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김대수 씨, 당신은 다른 조직원들과는 역할이 달랐죠? 이준혁이 물었다. 김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신입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어떤 교육을요? 선생님께서 만든 교육 과정이 있어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기본적인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실전 기법까지. 김대수의 증언을 통해 박진호 조직의 교육 시스템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마치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다.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개인차가 있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최종 테스트를 보셔서 합격하면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에요. 테스트라고 하면? 김대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이에요. 선생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짜 피해자를 상대로. 이는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박진호는 신입 조직원들에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하게 해서 실력을 테스트했다는 것이었다. 그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김대수가 말을 멈췄다. 김대수의 표정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박진호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혹시 조직을 나가려던 사람들이 위험을 당한 적이 있나요? 김대수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 본 것은 없어요. 하지만 소문은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배신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이는 박진호 조직의 단순한 사기 집단이 아니라 폭력까지 동원하는 범죄 조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김대수의 증언을 통해 박진호의 현재 은신처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 있나요? 경기도 어딘가에 별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아세요? 김대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만 가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단서였다. 박진호가 경기도 어딘가에 별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이 현재 은신처일 가능성이 높았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 박진호 명의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명의로 된 경기도 지역 부동산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진호는 워낙 신중한 사람이어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체포된 조직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방문했던 경기도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분석 결과 경기도 가평군 일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러 조직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다. 가평군을 중심으로 수색해보자. 김철민 경정이 지시했다. 가평군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산으로 둘러싸여 은신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었다. 실제로 그 지역에는 많은 별장들이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협조하여 가평군 일대의 별장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내에 새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수상한 활동이 목격된 곳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틀 후 가평군의 한 펜션 업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최근에 이상한 손님들이 왔어요. 여러 명이 함께 왔는데 외부 출입을 거의 안 하고 계속 펜션 안에만 있어요. 제보를 받고 해당 펜션을 확인한 결과 박진호 일행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펜션 주변을 은밀히 감시한 결과 박진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확인되었다. 드디어 찾았다. 이준혁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접근할 수는 없었다. 박진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며칠간의 감시 결과 펜션에는 박진호를 포함해서 5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거의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고 음식도 배달로 주문해서 먹었다. 완전히 은신 모드네. 체포 작전을 준비하자. 김철민 경정이 결정했다. 체포 작전은 이른 새벽에 실행하기로 했다. 박진호 일행이 가장 방심할 시간대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새벽 5시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특공대와 함께 펜션을 포위한 후 동시에 진입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펜션 안에서는 예상대로 박진호와 4명의 조직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완전 무장한 경찰들을 보고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박진호, 너는 사기죄 및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김철민 경정이 직접 체포 사실을 고지했다. 박진호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생각보다 평범한 외모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상과 다른 차가움이 있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박진호의 첫 마디였다. 펜션을 수색한 결과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박진호는 화재로 상담센터의 자료들을 모두 태웠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백업 자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노트북과 외장 하드드라이브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이 상세히 저장되어 있었다.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 교육 내용, 피해자 목록, 그리고 범죄 수익금 관리 내역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완전한 증거를 확보했어. 이준혁이 기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진호의 범죄 규모였다. 지난 10년간 그의 조직이 저지른 사기 건수만 해도 2,000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을 넘어섰다. 피해자 수는 무려 5,000명에 달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속 사기 사건이었다. 박진호와 함께 체포된 조직원들도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교육 담당, 자금 관리 담당, 정보 수집 담당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 특히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최민호는 박진호 조직의 돈 세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선생님께서는 돈을 절대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괴나 기금속으로 바꿔서 보관하셨어요. 최민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진호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실제 재산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정도면 거대한 범죄 기업이야. 박성우가 경악했다. 박진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워낙 교활한 인물이어서 쉽게 자백하지 않았다. 저는 단순히 심리상담을 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저와 무관합니다. 박진호가 발뺌했다. 하지만 압수된 자료들이 그의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체계적으로 사기 기법을 개발하고 조직원들에게 교육시켰으며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 특히 그가 직접 작성한 심리 조종 매뉴얼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매뉴얼에는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조직적 사기 혐의는 확실해. 이준혁이 만족했다. 박진호의 체포로 전국 각지에 숨어있던 조직원들도 속속 체포되기 시작했다. 조직의 핵심이 무너지자 나머지 조직원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일주일 만에 총 48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기 조직 검거였다. 체포된 조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박진호 조직의 전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히 사기만 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탈하려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과거에 조직을 떠나려던 몇몇 사람들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박진호 조직은 사기를 넘어서 폭력 조직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어. 김철민 경정이 분석했다. 박진호의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처벌받는군. 한 피해자가 중얼거렸다. 박진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검찰은 박진호에게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 조직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직원들에게도 각각의 역할에 따라 징역 3년에서 10년까지 구형했다. 이번 판결이 무속 사기에 대한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준혁이 말했다. 실제로 박진호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무속 사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속 사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치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순자 씨 가족도 많이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욱 돈독해졌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김민정이 이준혁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진호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준혁은 깊은 감회에 젖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그는 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경험했다. 과거의 단순한 사기와는 달리 현대의 조직 범죄는 고도로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지능형 범죄가 더 늘어날 것 같아. 박성우가 우려를 표했다. 이준혁도 동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발전해야 해. 범죄자들이 진화하는 만큼 우리의 수사 기법도 진화해야 해. 하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박진호 같은 인물이 어떻게 이런 정교한 범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가 이 모든 것의 최종 배우일까? 압수된 자료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던 중 이준혁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진호의 범죄 수법이 해외의 유사한 사례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혹시 박진호가 해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준혁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다음 사건에서 밝혀질 일이었다. 지금은 박진호와 그의 조직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박진호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준혁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도 이런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사건 정리를 마친 이준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범죄가 계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만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범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